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이례적으로 생중계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의미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배경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왜곡이냐, 또 중요성이냐, 또 결단성이냐 이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이번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부분, 3자 변제 방식을 취하는 그런 해법 제시 부분, 이 부분은 이 메시지 자체, 이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상당히 왜곡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그 결단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하니까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왜곡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치권 야당 일각에서는 이것을 굴욕외거다. 여기 또 친일이다. 매국이다. 사실상 프레임화시킬 수 있는 용어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어느 대통령이든 나라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그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냥 정책에 대한 완급에 대한 조절에 대한 부분이 있을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레임화돼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왜곡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친일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해서 지지층들을 한쪽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어떤 왜곡된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 이 메시지의 중요성인데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은 3자 변제 방식이라든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물꼬를 튼다는 그 중요성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먼저 빗장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축구로 치면 킬패스를 한 것이고 오버래핑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떻게 할 바는 일본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성과가 상당히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국내 정치 현안과 국내 연원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한일 양국 간 정상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뭔가 일목요연하고 또는 일사대우의 어떤 형태로 이 주제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면은 굉장히 왜곡되고 힘에 대해서 열세에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G7 회의라든가 이런 데 업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요성이죠. 이 결단.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 야합이라든가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을 결행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빗장을 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과 정부의 뜻이 이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굴욕 외교다,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모두 발언을 보면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좀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런 비판을 내놓은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오늘 그 국무회의 생중계의 어떤 목적 이 부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실 했던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민주당의 어떤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버린 거죠. 그리고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요. 근데 이제 실제 국민들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지점은 너무 상식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외교관계에서 이렇게 내줬는데 뭘 받아온 것이냐. 그럼 받아온 것이 없다고 하면 왜 그런 외교를 했냐. 도대체 국익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독도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수산물 문제라든가 초계기 문제라든가 일본 언론이 정상회담을 해서 논의 혹은 언급이 있었다고 일본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협의가 있었고 일본에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오늘 회견에서는 그러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의아하거나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고 정치적 공격이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문제를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이 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방송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런 식으로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좀 답변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한 가지만 마저로 짚으면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전혀 그런 외교가 아니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셨어야죠. 네. 한일 정상회담 이 결과를 놓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신일사 조약에 버금가는 대구려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서 논란이 됐던 뭐 독도라든지 위안부 논의까지 실제로 오고 간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신을사 조약이다, 뭐 신을사 오직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국정조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국익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 이런 것이 국정조사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부터 좀 반문을 해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차제에 국민을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적 전술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 이 정말 어떤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국익에 큰 손실이 될 만한 그런 물증이라든가 또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얻고 왔느냐? 무엇을 얻고 왔느냐? 이걸 묻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되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부터 민주당은 여러 가지 여기에 프레임을 걸어놨죠. 독도에 대한 문제, 영유권 문제 인정하라. 그다음에 칠광국에 대한 문제까지도 인정하라. 여기에 사과를 받아봐라 등등 아주 상당히 무거운 주제들을 여기에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프레임이야. 이거 받아오지 못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친일외교, 구려외교도 하겠다는 것을 사전 선전포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일 정상회담은 똑바로 보셔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얻고 성과를 내기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색됐고 사실상 방치됐던 한일 협상에 대한 문을 윤석열 대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을 연 것입니다.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래 한일 재무장관 협의를 재개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같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테이블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독도 문제를 사과하라. 뭐 이런 식으로 경색화 시켜 놓으니까 이것이 프레임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뭐 조긴 변호사께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국제 정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제와 안보 분야가 있는데 경제든 안보 분야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글로벌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한쪽에 블록에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중 내 전체주의식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금 중도에 왔다 갔다 아직까지 맥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한쪽의 블록에 써야만 되는 그런 안보적 정세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경제적 정세입니다. 경제적 정세는 뭘 이야기하냐면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국도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되는 것이 장비에 강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가장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도체에서 어느 한쪽 블록이 쓰지 않으면 경제까지도 잠식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블랙코리아 이야기할 수 있는 한일 문제에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갖는 이유는 이런 것을 건너뛰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어느 블록에 써야만이 우리가 안보라든가 경제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적 공세로 이런 프레임들을 시켜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문제를 정치화시켜서 모면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상황을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게 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4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일본 언론의 일부 보도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그 직후에 나왔을 때 독도 문제라든가 영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든지 보도 자제를 요구하든지 외국의 공식 항의조차 안 하고 있다가 4일이 지난 지금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서야 일본 언론에 항의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성실한 설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 순방 외교를 하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 불러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여론을 상대로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고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지금 가시기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안보 문서, 선제적 타격, 반격 능력이 포함된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인터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쟁을 일본이 선제적 타격을 통해 할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한일 어떤 안보 협력, 실제 일본이 기대하는 안보 동맹까지 갔을 경우에는 분쟁을 촉발하는 이 문서인데 그거에 이해를 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안보 동맹까지 간다고 하면 실제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안보적 이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고 위험한 어떤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 이슈처럼 보이지만 한일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 되는 이슈들, 독도 문제, 초계기 문제도 군사적인 어떤 갈등이 계속 야기됐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국민 건강권 관련 문제입니다. 수산물 수입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또 안보 협력 관련해서 다 연계된 이런 부분이 도대체 어떤 논의를 거쳐서 향후 어떤 관계로 발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에 대한 부분들은 뭐 흔히들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국익에 대한 핵심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국에서 새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테이블에 올라왔던 어떤 주제에 대한 또는 정책에 대한 얘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젠틀맨십 어그리먼트에 있어서 보안을 지켜지는 게 상식입니다. 일종의 신사협정이죠. 그래서 일본의 언론 환경과 우리는 언론 환경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젠틀맨십 어그리먼트를 지켜줬지만은 일본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선거 국면이라든가 정부 입장 뭐 등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면을 다시 한번 조정시키려는 그런 일부의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평화헌법에 대해서 우리 조 변호사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통령이 깊이 이해한다 뭐 이런 부분 논란이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은 외교에 대해서는 언어의 유의, 언어에 대한 표현, 언어에 대한 비중성 굉장히 큽니다. 이해한다는 것과 동의한다, 합의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시그널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수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당을 압박하지는 않죠.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후에 야당을 압박한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국무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방치했다. 이런 부분은 표현에 그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일 외국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익이 중요하고 서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국익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빗장을 누가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한 겁니다. 이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했다고 해서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정상 외교는 점층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지금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한테 넘겨라. 등등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결정을 만들어 나가고 발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물꼬를 시작했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와서 밥이 질다 되다 이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는 외교답게 우리가 점층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G7 회의에 우리가 참석해서 일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야당은 어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야당이 정치적 공세만 함몰되지 말고 국익 차원에서 이 외교 부분을 좀 더 순한 방향 또는 긍정적 방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이것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브리핑에서는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주 60시간 이상은 건강권 차원에서도 좀 무리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노사에 대한 개혁, 이 노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부분은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윤 대통령의 이 노조에 대한 인식부터 사실상 알아야 됩니다. 이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법치주의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잉화된 노조에 대한 어떤 기득권화 부분, 또 정치화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노조 개혁에 대한 애도를 표현한 것이라 봐야 되는 것인데 이번 근로시간 69시간에 대한 조정에 대한 발언, 이 부분은 세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종의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대통령께서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얼마 전에 K칩스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특례법 제한 이 부분도 그 당시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여론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라 그래서 대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이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세율이 인하가 많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에서 이게 입법 예고가 되는 사항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의 유연성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동개혁에 대한 아젠다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섣불리 하게 되면은 세 번째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정책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으로 하여금 양대 노총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계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주요의 어떤 이니시티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득권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법화된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새로운 아젠다로 정치화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9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과로사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 의원들 심지어는 노동부 장관은 살인 예비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프레임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정치적 아젠다로 옮겨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노동계획 자체가 실패가 됩니다. 다시 민노총이라든가 등등의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에 반발하게 되고 또 반발의 빈미를 주게 되게 되면은 노동계획에 대한 아젠다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선거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떤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순환시키고 대국민 설득을 중요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화를 경계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대국민 설득을 위한 시도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설득하려는 내용이 뭐죠 도대체? 69시간입니까? 60시간입니까? 최초에 3월 6일 날 입법 예고된 다음에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이 정책은 MZ세대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법률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반발 여론이 심하니까 3월 14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여론 수렴하라고. 그리고 16일에 60시간이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줬죠. 근데 당일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60시간은 뭡니까?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되니까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도대체 이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정책이 왜 추진됐고 실제 어떤 내용이고 이게 실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든가 재개의 요구가 적정하게 어떤 수용된 합리적 안이라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재개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여론 과정에서 그냥 조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고려하면 대통령이 이 노동 그 시간 유연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파악하고 개인적 의견이나 견해 이런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는 참모가 있으면 당장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고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이 여론 수렴을 60시간이냐 시간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지 말고요.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어떻게 그러면 뭐 그 효율적 노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미 그 노동시간 유연화를 한다는 전제에서 몇 시간을 갖고 추진하느냐는 어떠한 식으로 추진하더라도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회로 조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일정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라면서 의원들이 퇴장을 했습니다. 개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던 여야인데 이번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 단독이죠. 안건 조정 소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통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당에서는 통보받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진위 여부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한쪽의 측면,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의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 여기에 대해서 안건 조정 소위를 거치지 않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분들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임명된 지 철회를 하루 만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이 아니죠.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임명 철회를 했고 이 검증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실이 시인을 하고 바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현안들 같았으면 사실상 좀 뭐 이 부분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이 검사 출신이고 또 국가수사본부장이고 정치적으로 이해적 관계와 주도권 헤게모니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버풀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청문회까지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은 국회의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전 국민에게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문회장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불이의 측면으로 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처럼 안건 조정 소위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등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이것을 청문회에 올려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프레임 걸고 있는 검찰공화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도드라지기 위해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학폭 문제를 거론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국회에서 주장하는 입법들의 얘기라든가 또 나오는 뭐 쌍끌이 특검이라든가 또 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쟁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약간 치우쳐지는, 없어지게 되는, 안 보이게 되는 소위 블라인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아니고서야 이렇게 무리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아들도 물론 사실상 여러 가지 진위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있는 것이고 즉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정치적 이득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전국을 중앙으로 몰고 갈 만한 핵폭탄급의 메메드급의 사건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청문회는 정순신 변호사를 포함해서 20명의 증인이 이제 출석할 예정인데 유기현 교육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가 만약에 불참하면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과연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좀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나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보면 실체 규명에 전혀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요.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진실조차도 뭐 회피하거나 뭐 이래서 실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진사에 대한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게 단순한 어떠한 개인의 학폭 사건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게 정순신이라는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인사검증을 통해서 왔던 분이 어느 학교에서 특정 가해자에게 했던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행된 사법 절차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이런 불이익이 2차 피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학교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결국에 전학 처분은 받았지만 서울대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 과정에서의 적정하게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학폭 제도의 문제는 없는지까지 확대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법 권력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이 학교폭력 제도나
어떤 가해자의 어떤 구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조치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국회가 그 정도까지는 매듭을 지어줘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왜 정치 문제로 계속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피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학폭 사건에서 여러 가지 2차 피해 문제들이 계속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 문제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청문회는 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얘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 그러니까 특히나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2개가 의원 수를 50명 늘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할 가치도 없다라고 밝히면서 당초에 오는 27일에 예정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 토론에도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의원수 정수에 반대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설득시키기가 힘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내용도 참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하는 정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로 봅니다. 뭐 안 3개 안 중에서 1과 1안과 2안 자체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도 여기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국힘 내부에서도 이 자원 자체는 정수는 국민적 정서상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자 그러면은 일단 선거 제도의 개편안 이런 것들은 뭐 인구 축소 문제로 인해서 분구라든가 뭐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 제도와 방침을 몇 개 바꾼다 해서 우리 정치 본질이 바꿔지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여러 가지 개혁적 아젠다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당원성 때문에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개편 자체 안 몇 개 바뀐다 해서 되지 않는 된다는 법이 없고요. 또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수 확대에 반대를 한다 그러지만은 정수 확대를 하지 않고 정수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개개인이 가진 권력 또한 더 커지게 되는 그 역설적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구나 뭐 합구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되지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건 내년 4월로 예정된 우리 정치 일정상 봤을 때 개편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게 치고받는 어떤 공방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정치 개혁에 대한 니즈, 열망이 어느 당이 강하게 있다라는 것만 여론화시키는 걸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경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안 좋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야가 충분히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주요 정당 차원에서 자릿수 몇 개 늘리자는 차원의 문제 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설득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인구 축소에 따른 지금 선거구 재해 문제도 있고요. 도농 선거구의 차별에 대한 표 등가성 문제 등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표에 대해서 득표한 만큼 의회 구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례 확대를 하고 의원 정수 확대까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이 안에 무조건 찬성하고 밀어붙이는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합의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을 부담을 갖고 설득을 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보다는 향후 총선을 이대로 치러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정치적 이익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최초의 논의를 던져놓고 다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로 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정원 축소 내지 동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이런 방식으로 여론전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해를 구하려는 좀 꼼수 같아서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국민들께 솔직하게 왜 이런 제도 논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래서 합리적 방안을 기한 내에 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